증시의 상승세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다양한 정책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의 근절이죠. 이런 가운데 검찰이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과 메리츠 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이게 수사 자체는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지주 부회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 사무실과 메리츠 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메리츠 금융지주와 메리츠 화재 사무실,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메리츠 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가 받고 있는 혐의의 내용도 다시 짚어주시죠. 네, 혐의를 받은 메리츠 화재 임직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메리츠 금융지주의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합병 발표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합병 계획 발표 이후 메리츠 금융지주를 포함한 관련주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해 들어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되는 모양인데요. 지난해 1, 2호 주가 조작 사건들을 잡아낸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인력 확충 논의를 본격화한 데 이어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스스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자, 이런 불공정 거래 근절을 포함해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금융사들에게 요구하는 눈높이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을 때 당국의 압박이 훨씬 강해진다는 뜻인데 증권업계에서는 관 출신 인사를 영업하는 식으로 압박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일단 삼성증권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5일자로 심성룡 이사를 소비자보호 담당 CCO로 영입했습니다. 심 이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인사연수국, 감독총괄국, 분쟁조정 3국 등 부서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사인데요. 금감원 경험을 토대로 심 이사는 삼성증권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소비자 사후 구제 체계 마련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해 불안전 판매로 기관 제재를 받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난 셈인데 결국 금융감독원 출신 외부 인사를 수혈하면서 다시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 외 다른 증권사들도 소비자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는 모습이죠. 네, 삼성증권과 함께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던 NH투자증권은 연말 조직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담당 임원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KB증권의 경우에도 조직 개편에서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내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했는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당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증권사들도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핵심 추진사항 첫 번째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으며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 경영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깜빡 잊는 예금 종종 발견하실 때 있죠. 거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예금은 휴면 금융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오래 찾지 않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요즘에 은행들 여기저기에서 휴면 예금 관련 공지를 올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27일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고객의 휴면 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예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은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면 휴면 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사업비로 쓰입니다. 때문에 출연되기 전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 방문해 환급을 요청하면 즉시 지급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카카오뱅크도 지난 5일 휴면 예금의 편입 일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자로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계좌로 편입되며 편입된 이후에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잔액 확인과 지급 요청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휴면 계좌가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돈이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내 돈인데 찾을 수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잠들어 있는 본인의 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 출연 후에도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출연된 휴면예금을 사업재원으로 사용할 때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운용해 이자 수익을 활용한다며 원 권리자가 신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이 출연한 총 휴면 예보험금 잔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4개월 만에 12%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 관리 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쿠팡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쿠팡이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한 것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국회에 이어서 경찰에도 로저스 대표가 곧 출석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내 쿠팡 종합태스크포스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고발인 신분 소환 계획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부와의 협의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유출자가 3,300만 명의 정보를 빼갔으나 이 중 3,000명의 정보만 저장했고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자체 회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경찰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 대목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은 접속 기록, 이른바 로그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과기정통부의 자료보존 명령을 어기고 쿠팡이 5개월치 로그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로저스 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의 고발 안건을 의결했고요.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수뇌부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잇따라 고발 수사 의뢰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TF는 해당 사건들도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쿠팡은 일본에선 로켓나우라는 이름으로 음식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플랫폼이 삿포로시까지 진출하며 일본 5대 도시 모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법적 변수가 등장한 상태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일본 사업이라서 국내에서 보기에는 좀 생소한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일본판 쿠팡이친 로켓나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일본 인구 5위 도시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로켓나우는 지난해 1월 도쿄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딱 1년 만에 오사카와 나고야, 후쿠오카, 이번에 삿포로까지 일본 5대 도시에 모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로켓나우는 지난달 일본 최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인 타베로그와 일본 최대 간편결제 페이페이와 손잡으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일본 외 대만 로켓 배송과 글로벌 명품 플랫폼인 컵패치 등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도 노동 관련 이슈에 휘말렸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도권 청년 유니온은 로켓나우를 운영하는 쿠팡의 일본 진출 자회사가 약 2,000명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보너스 미지급, 지연 지급 등의 고용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경영진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며 사례를 분석해 미지급분 청구 지원 및 고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쿠팡 측은 과거 계약직 직원의 임금 지급 관련 사안들은 이미 해결됐고 전액 지급 완료됐다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의 원인이 됐던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예정지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지 매입과 보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착공 전 행정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 상황이라 일정 지연 우려도 제기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매장 유산 시굴 조사가 새롭게 추가된 건데요. 조사 대상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원으로 면적은 약 119만 4천 제곱미터, 평수로는 약 36만 평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약 65만 제곱미터는 시굴 조사, 나머지 약 54만 제곱미터는 표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표본 조사 구역에는 분묘 7기에 대한 참관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H는 기존 지표조사 이후 기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확인돼 시굴조사를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시설 6기를 구축할 예정인 핵심 부지로 총 투자 규모는 360조 원 이상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 기간이 1년 정도라고 하던데 전체 반도체 산단 일정에 영향은 없습니까? LH는 준공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굴 조사 기간을 이미 전체 사업 일정에 반영해 2031년 준공 목표에는 변동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지에서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보상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물이 다량 발견될 경우 추가 발굴이나 보존 조치로 일정이 수년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LG전자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가전 비수기와 희망퇴직, 관세 부담까지 겹치며 실적이 크게 꺾인 모습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우려는 진작부터 나온 상태였는데 그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LG전자가 조금 전 실적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1,0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첫 분기 영업 적자인데요. 매출액은 23조 8,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활가전 비수기와 희망퇴직, 관세 부담 등 3중고가 겹쳤습니다. 통상 비수기로 꼽히는 4분기 주력인 이 TV 등 가전 판매가 부진했고 전사적 인력 효율화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한꺼번에 반영됐습니다. 관세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인데요. 미국이 작년 4월부터 10%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50% 고율 관세를 부과해 수익성도 악화됐습니다. 북미 매출 비중이 큰 LG전자 입장에선 원가 부담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1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함께 체질 개선을 위한 일회성 비용도 털어내면서 실적 회복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상운임 물류비 하락과 인도와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의 점유율 확대, 웹 OS 기반 서비스와 구독형 가전, 전장과 냉난방 공조 등 B2B 사업 확대가 수익성 개선을 점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열리는 IT 가전 전시회 CES 현지 행사장에서 밝혔듯이 인공지능과 로봇 등 신산업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예고한 만큼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건강과 얽혀있는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애경산업의 유명 상품이죠. 2080 치약에 유해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전량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의 판매 기간도 오래됐고 시장에 유통돼 있는 물량도 많아서 며칠째 회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보시다가 매대에서 무심코 집어든 치약이 회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건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채널입니다. 네, 일단 회사 차원에서는 전량 회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애경 측이 전량 회사에 나섰는데요. 시중에서 일부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 2080 치약은 중국에서 위탁 생산한 일부 물량입니다. 2023년 4월 이후 중국에서 제조된 베이직 치약과 데일리 케어 치약 등 6개의 제품인데요. 제품 후면에 제조업자가 도미라고 적혀 있거나 제조국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으면 회수 대상입니다. 이들 제품은 중국 도미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 판매해온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의 유해 물질은 어떤 성분입니까? 네, 업체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80 치약 수입 제품 6종에서 검출된 성분은 트리클로산입니다.
트리클로산은 과거 비누나 치약 등의 냄새 제거, 항균, 보존제 등으로 쓰이던 성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암 유발이나 호르몬 교란 등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6년부터 치약의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는 아직 0.3%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번 애경 치약에서는 최대 0.15%가 검출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 산업의 치약을 수거해 재검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해당 제품이 이미 3년간 판매가 된 가운데 지난해 앞선 식약처 검사에서 전 품목 모두 해당 성분이 불검출로 나온 만큼 뒷북 대응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다시 공론화된 상태죠.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보다 좀 앞서서 지원에 자체적으로 나섰다는 건데 어떤 방식의 지원입니까? 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성동구가 다음 달 탈모 치료 지원에 다시 나섭니다. 성동구 관계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동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39세 이하 구민이면 경구용 치료 약 구매에 한해서 약 대비 80% 한 명당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난 2023년부터 탈모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 탓에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하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서울의 지역에서는 보령시가 지난 6일부터 탈모 지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49세 시민이 대상으로 최대 2년 연 50만 원까지 약제비뿐만 아니라 진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복지부는 우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청년 건강 바우처에 탈모약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건강 바우처는 의료 이용이 적은 20살에서 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연간 약 12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탈모 치료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해당 예산은 각 지자체가 집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드리지 않고 일반 회계에서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 이 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탈모약 등의 전격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할 수 없는 건 누적된 고령화 때문입니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치매와 근골격계 질환 등 고령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진료비 규모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국내 총 진료비는 지난 2004년 약 22조 원에서 2023년 약 110조 원으로 5배 급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오는 2030년 총 진료비가 약 189조 원에서 최대 191조 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호흡기계 질환이 진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인구 감소와 맞물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 환자가 많은 순환기계, 소화기계 질환과 암 등은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은 지난 2023년 4위에서 오는 2030년에는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오를 전망입니다. 진료 형태별로 보면 앞으로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8.5%를 차지했던 입원비 비중은 오는 2030년 47.5%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치매 관련 진료비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796억 원이었던 치매 진료비는 2023년 3조 3,373억 원으로 4.3배 치솟았습니다.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나 급증했는데요. 연구팀은 오는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 4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봤습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